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지방직 대비 자, 총 5주 과정. 자, 그중에 첫 번째 주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나눠준 문제는요, 총 3회분인데 1회분하고 2회분은 2022년도죠. 작년 국가직 지방직 7급 문제입니다. 7급 문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아마 이제 365 기출의 재발견 교재를 대부분 갖고 있을 텐데, 그 책이 2020년도 이제 작년에 나온 책인데, 7급이 보통 이제 9월, 10월 달에 보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온 거라서 그게 없어요. 자, 그래서 없기 때문에 자, 그 문제이고요. 또 이 보통 작년에 나왔던 문제라서 작년에 7급이 이게 이제 바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회분은 작년 이 국가직이고요. 그다음에 2회분은 작년 지방직 7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지금 나누어진 프린트는 이제 우리 기본 과정에 좀 더 내용이 추가돼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자,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조직 구조는 기본 과정으로 볼게요. 자, 필기노트 보겠습니다. 자, 조직 구조 보죠. 자, 57쪽이고요. 자, 그래서 기본 변수하고 상황 변수 57페이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반적 기술을 가진 조직의 경우 높은 공식화 구조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일반적 기술이라는 얘기는 자, 이 일상적 기술, 거기 밑에 57페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표를 말하는 겁니다. 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 수준이 자, 어떻게 돼요? 자, 바로 플러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이아 저기 창문 좀 닫아주세요.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조직 구조의 형태를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누가 그렇게 했냐면 데프트죠. 자, 데프트가 그렇게 구별했고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데프트가 나오고요. 그래서 유기적 구조와 기계적 구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환경이 복잡하고 불안정한 경우에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시 57페이지로 가면 환경이 복잡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은 환경이 그만큼 불확실한 겁니다. 자, 불확실하게 되면 자, 이 불확실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공식화라든지 쉽거나 복잡성이 다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유기적 구조라는 뜻이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조직 구조는 조직 내 여러 부분 간의 협력의 형태로 구성된 각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는 관계가 없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57페이지에 조직 구조의 의미를 보세요. 의미를 보시면 조직 구성원들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질서를 가지게 된 걸 조직 구조라고 부릅니다. 조직 구성원의 상호작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바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관련이 없다. 미친 소리인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은 자, 52페이지죠. 52페이지서부터 5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자, 엘더퍼의 욕구 내용 중 관계 욕구는 머슬로우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에 해당한다. 삑 틀렸죠? 자, 머슬로우의 관계 욕구는 자, 바로 마슬로우로 따지면 뭡니까? 생리 욕구가 아니라 사회적 욕구와 존중 욕구가 되는 거죠. 자, 1번 냅다 틀렸습니다. 자, 블룸의 기대 이론은 과정 이론에 속한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허즈버그는 위생 요인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자,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딩동댕동 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아담스는 투입한 노력 대비 얻은 보상에 대하여 준거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드는 공평함의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그렇죠.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이었었죠. 다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정답 1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2022년 10월 14일 기준 국가공무법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은 그랬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 기본과정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었었고요. 자, 기본 필기노트로 갑니다. 자, 인사행정론 편이고요. 자, 74페이지입니다.
자, 14페이지. 자, 확인했습니까? 자, 그러면 자, 어디 갔어? 2021년 자, 10월 13일에 성년 후견이 종료된 경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년 후견인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혹시 이제 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전 후견이라고 되어 있는 학생들, 피한전 후견인 지워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그런데 얘는 2021년에 이미 선고가 종료됐죠. 정상인인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나서 2020년 10월 13일 복권됐다. 자, 이런 파산 선고 받고 복권이 안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복권이 됐잖아요. 그럼 공무원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0월 13일에 공무원으로 징계로 파면됐다. 여러분들 파면되면 다이양. 자, 파면되면 몇 년 후에 공무원 다시 볼 수 있어요? 5년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2019년 10월 14일이니까 2020년, 2021년, 2023년, 2023년, 2025년, 2025년이 돼야 되거든요. 자,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2017년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2019년 10월 13일에 끝났다. 여러분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 끝나고 몇 년이죠? 집행유예 끝나면 몇 년이야? 2년입니다. 2년. 알겠습니다. 2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2017년이니까 18년, 19년. 자, 2019년 10월 13일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공무원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잘못된 겁니다. 뭐 기본 과정으로 지금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볼까요? 정실주의와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영진군, 정실주의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맞아요. 아는 사람 추천으로 뽑는 게 정실주의고요. 엽관주의는 알다시피 선거를 통해 뽑는 건데 실족죄로 전환을 위한 영국의 추밀원령은 미국의 펜틀턴법보다 사기적으로 앞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실족주의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미국 행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미국 행정학에서 실족주의를 가게 된 결정적이가 된 법은 뭐야? 펜들턴법 맞죠? 그런데 영국의 경우에는 추밀원령입니다. 그렇습니까? 추밀원령이거든요. 자, 심화책으로 갑니다. 자, 심화책 2권. 자, 455쪽입니다. 자, 9번 갖고 있는 학생은 페이지가 조금 더 뒤로 밀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455쪽. 실족주의. 자, 거기 보시면 자, 등장 배경을 볼까요? 등장 배경. 자, 등장 배경 아니고요. 457. 한 장 더 넘겨. 영국의 경우입니다. 자, 영국의 경우에 정실주의를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은 엽관주의가 발달했고요. 자, 그다음 영국은 뭐가 발달했어요? 정실주의가 발달한 거 알고 있죠? 자, 영국은 정실주의고 미국은 엽관주의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간단 말이야. 근데 미국은 펜들턴법이고요. 자, 바로 영국은 추밀원령입니다. 자, 거기 나와 있죠? 자, 제 2차 추밀원령이 언제입니까? 1870년입니다. 자, 춘철군. 자, 펜들턴법이 언제입니까? 펜들턴법 언제예요? 1883년입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펜들턴법 바로 위에 있잖아요. 저기 바로 옆에 페이지, 바로 위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연도가 안 나와 있나요? 앞에 나와 있네요. 456쪽에 나와 있네요. 그죠? 1883년이고요. 자, 2차 추밀원령이 1870년인데 추밀원령이 두 번 있어요. 지금 여기는 2차 추밀원령이라고 했습니다만 1차 추밀원령 적어둘까요? 1차 추밀원령은 자, 1855년입니다. 어쨌든 둘 다 1차건 2차건 다 빠릅니다. 그래서 1차 추밀원령 1855년, 2차 추밀원 1870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다음 엽관주의는 전문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정부 관료의 정부 관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엽관주의가 자, 전문성이 높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1번을 몰랐어도 2번을 냅다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미국의 잭슨 대통령은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적 정치 원리로 인식하고 자, 인상주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잭슨 아저씨가 뭐하는 아저씨인데요?
역관주의 만진 아저씨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해제, 매잭, 윌에서 뭡니까? 그 잭이 뭡니까? 잭슨주의고 역관주의였었죠. 자, 맞는 거고요. 역관주의 네 번째 역관주의는 관료제의 특권화를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현재도 일부 정부직에 적용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장관들은 지금 다 뭐예요? 다 역관주의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선거 캠프에 있었던 분들 알겠습니까? 다 임명되죠.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겁니다. 자, 보통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어마어마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뭡니까? 바로 대통령 옆에서 나불나불한 사람들 다 한 자리씩 해먹죠. 알겠습니까? 장관 다 어차피 정부 이 장관들은 어차피 다 정부직이고 다 정치인들이죠. 그렇게 해먹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었어요. 정답 2번이었고요. 자, 5번 문제 갑니다. 자,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계층제의 원리에 의해 체제가 확립됐다 그랬습니다. 자, 관료제는 계층제의 원리가 맞습니다. 다음 업무에 대한 훈련을 받고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관료가 업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자, 관료제는 역관주의하고 좀 다르죠. 맞고요. 훈련된 무능은 관료가 제한된 부분에서 전문성은 있는데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력과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맞아요. 그렇죠?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조과잉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과업을 찾아서 실행하다기보다 현재 주어진 업무만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자, 동조과잉이 무슨 뜻인데요? 자, 주철군, 동조과잉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자, 너무 수단에 얽매여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새로운 과업을 하기가 싫어요. 맨날 하던 일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사안일입니다. 그래서 동조과잉과 무사안일이 둘 다 뭐는 맞지만 자, 바로 관료제의 단점은 맞지만 같은 내용은 아니었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찾는 학생이 있는데요. 같이 찾아볼까요? 그러면 자, 59쪽 보세요. 필기노트입니다. 자, 필기노트를 보시면 목적 전치하고 무사안일은 전혀 다른 역기능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을 같은 지문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었어요. 자, 6번 갈까요? 전문 경력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전문 경력관 제도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2권에 있지요. 전문 경력관 제도. 지금까지는 나와야 될 문제들만 전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자, 전문 경력관 제도 심화책에서 자, 481쪽에 있습니다. 심화책 481쪽. 자, 확인했죠? 자, 전문 경력관이 뭔데요? 계급도 없고요. 직렬도 없어요. 근데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정년퇴직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 갑니다.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딩동댕동 맞고요. 직무의 특성, 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나 다군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481쪽 보시면 자, 그 구분 기준, 직무의 특성, 난이도, 숙련도 맞죠?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 가로 열고 가나 다군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죠. 맞아요. 가나 다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전직 시험을 거쳐서 다른 일반직 공무원을 전문 경력관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나 전문 경력관을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아니요. 자, 여러분들 지금 481페이지의 특징에서 2번을 보세요. 전직 시험을 거쳐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즉 전문 경력과를 일반직으로 변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경력관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는 설명이죠. 자,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7번 문제 갈까요? 다음은 동기부여 시험에 대한 것인데요. 가, 다에 들어갈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을 그랬습니다. 자, 유치원 어린이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고 자, 그림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집단에는 그림을 완성하면 선물을 준다고 약속했고요. 그림을 완성한 어린이들에게는 약속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선물을 준다는 약속은 없었지만 그림을 완성한 어린이들에게는 깜짝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 셋째 집단은 어떤 약속도 선물도 없이 평소처럼 그림 그리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그림 그리기 놀이를 계속하는지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관찰했는데요. 관찰 결과 두 번째와 세 번째 집단은 그림 그리기 놀이를 계속하였지만 첫 번째 집단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만이 그림 그리기 놀이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 학자들은 삐리리 동기를 밀어내는 구축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으며 자, 삐리리 동기의 예시로는 삐리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림 그리기를 하면요, 그냥 지가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건데, 자, 그런데 너 그림 그리면 선물 줄게 이랬더니 선물 받아보니까 다 나가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야 나가 떨어질 것 같죠?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그럼 여기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나눠지는데요. 내가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거야. 자,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내적 동기입니다. 선물 줄게. 이건 뭐야? 외적 동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원래부터 내적 동기가 있었던 애들은 그냥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거기다 외적 동기를 집어넣으니까 외적 동기가 충족되면 내적 동기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맞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알겠습니까? 자, 이거죠. 자, 그러면 자, 그럼 결국은 가가 뭐예요? 바로 외제적 동기가 내적 동기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외제, 나는 내제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즉 내제적 동기로는 일에 대한 즐거움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아직까지는 뭐 이 9급 수준에서 뭐 이렇게 뭐 특이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자, 평가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거든요. 자, 동일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해 정책 집행을 기준으로 여러 번의 사전 사후 측정을 하여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준실험 유형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고요? 자, 심화책입니다. 자, 심화책 2단원에서요 232쪽입니다. 자, 232쪽 보시면 자, 거기에 이 재규적 통제에서 단절적 시계열 분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죠. 여러분들 특정 집단. 자, 특정 집단을요. 실험을 시작합니다. 자, 실험을 시작해서 자,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중간에 변수를 투입하죠. 자, 변수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변수 투입 전이 자,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통제 집단이 되고요. 자, 변수 투입 후가 자, 여기가 이제 실험 집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이해가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집단을 확보했습니다. 일단은 두 집단을 확보했다면 기본 준실험이 되죠. 그런데 이 두 집단이 완벽한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 그러므로 준실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32페이지에도 자, 바로 단절적 시계열 분석은 준실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자,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니은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역사 요인은 자, 역사요인은 정책 집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정책 대상이 사람일 때 주로 나타나며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 대상 집단의 특성 변화가 정책의 효과에 혼재되어 나타나는 걸 말한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길어지면요. 길어지고,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 현상이 일어날 거였던 거죠.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다희야, 감기 걸리면요. 일정 시간이 되면 나아요? 죽어요? 그쵸? 근데 뭡니까? 그 나을 애한테, 감기약을 먹이는 거죠. 당연히 낫잖아요. 감기약 먹어서 난 걸까요? 원래 나을 거였었던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는 이 현상. 다 이거 뭐라 부르죠? 이 현상을? 성숙 효과라고 불러요. 역사 요인이 아니에요. 역사 요인은 중간에 큰 사건이 발생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성숙 효과 묻고 있거든요.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정책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통계 분석 기법을 통해서 정책 효과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을 비실험적 정책 평가라고 하고, 회계 분석과 경로 분석 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들 정책 실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실험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험을 못한 상태에서 결과를 추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야? 비실험이지 뭐. 비실험. 알겠습니까? 비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는 말은 뭐 특별하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그냥 원인과 변수, 결과 변수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 것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까? 디귿은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출 성격상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무지출에 해당되는 거, 요거는요, 의무지출에 대해서 그 국가재정법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의무지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거랑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무조건 지출을 해야 되는 거야. 중앙정부에서 국가재정법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지방교부세 맞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분담 이렇게 써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냐면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적어두세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 이렇게 써 있어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 부처의 운영 경비인데요. 정부 부처의 운영 경비는 한마디로 공무원들 월급 주는 거거든요. 월급 주는 건데, 공무원들 월급 주는 거는 사실 경직성 경비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필수 지출이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규정에 써 있질 않아요. 국가재정법에.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써 있고요. 국채에 대한 이자 지출 그대로 써 있어요. 이기 때문에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굉장히 좀 지엽적인 문제이죠. 지엽적인 문제라서 쉽게 맞출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감으로 맞출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어 두시고서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또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눠준 것에 내가 해놨나 모르겠네. 안 해놨네. 그거를 챙겨가지고 기본서에다가 부착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챙겨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예산제도.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배분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서 미국의 민간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문제될 질문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 계획과 사업 예산을 연결시키는 제도로서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자, 위대한 사회 건설 프로그램 등 전 정부 예산이 팽창했던 1960년대에 도입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연도상으로요. 연도상으로 우리가 이 연도상으로 기본 필기노트 볼까요? 기본 필기노트의 83페이지를 보면 자, 시크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시크 나오는데 연기준 예산제도가 언제입니까? 자, 다이양 연기준 예산제도 몇 년 되죠? 1970년대 말서부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기 1번에 보면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된 게 맞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예산제도. 자, 다이양. 자, 그럼 계획예산제도 몇 년도인가요? 그렇죠. 자, 그럼 2번 60년대가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과주 예산제도는 자, 산출 이후에 성과에 관한 관심을 가지며 예산 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로서 1950년대 연방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에 확산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기존에 1950년대에 연방정부에 비롯된 것은 연대는 지금 맞았어요. PBS가 1950년대인 건 맞아요. 이해가십니까? 50년대 PBS 맞는데 이게 성과주 예산제도는요. 성과주 예산제도는 성과의 자, 산출에 대한 이거죠. 성과주 예산제도는 이 성과주 예산은 사실상 어떤 그 산출의 결과의 결과를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산출의 결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PBS는 산출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 88페이지를 보면 그러니까 성과주 예산제도는요, 사실상 산출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즉, 다리가 건설되었냐, 야구장이 건설되었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산출 이후에 뭐죠? 산출 이후에 성과죠. 성과. 자, 성과에 관심이 많다. 요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이거는 질적 측면이 자, 포함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PBS는 이거는 재량권에만 자, 초점을 맞춰 있지 이거에 대한 책임성이 약해요. 자, 성과주 예산제도는 산출의 결과만을 확인하는 거고요. 자, 실질적인 성과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재량권에는 비중을 많이 둡니다만 그래서 책임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성과에도 책임을 지고 책임성도 있다고 그랬었지. 이거는 그냥 성과주의가 아니라 신성과주의입니다. NPB입니다. 자, NPB는 여러분들 89페이지에 필기노트에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는 성과주의라면 1980년대 이후 90년대는 바로 신성과주의거든요.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성과의 양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자, 성과의 질적 측면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3번 틀린 설명이고요. 자,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통제지향적 제도로서 1920년대 대부분 미국 연방정부가 도입에 따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품목별 예산제도 언제죠? 1920년대 30년대 맞죠?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지출 대상별로 분류하는 거 맞고요. 자, 3번이 틀렸던 것입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정책적 이원론에 대한, 그래서 10번도 좀 어려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9번하고 10번 두 문제는 매우 어려웠던 내용에 속합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이면 자, 자, 춘철군 행정이 정치도 합니까? 하지 맙니까? 그렇습니다. 즉 가치적 하지 않는 겁니다. 자, 행정과 경영의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는 공사행정 이론론이다. 그렇지. 한마디로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이 정치에서 빠져나가서 어디로 눌러붙어야 돼요? 경영으로, 경제가 아니고 경영입니다. 경영에 눌러붙고 그래서 공사행정 이론론이 되는 거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정치와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딩동댕동 맞고요. 윌슨은 행정을 전문적 기술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자, 정부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맞아요. 윌슨은 행정은 전문 영역이고요. 그렇죠.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공황 이후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의 정책 결정 형성 및 준입법적 기능 수행을 정당화한다. 이거는 통치 기능설이죠. 정치행정 1원론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설명이 되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부 실패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X의 비효율성은 자, 정부 실패입니다. 정부 실패. 자, 기본 필기로 풀 수 있고요. 자, 33쪽입니다. 필기노트. 자, 그러면 보죠. X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가진 권력을 통해 권력을 통해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자, 이 X의 비효율성은 권력의 편제를 통해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비용 절감을 실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때문에 자, 1번이 냅다 틀린 겁니다. 이거는 뭐 기본 과정으로 맞출 수 맞춰야 되는 문제였죠. 자, 준성이 맞습니까?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대추구는 정부 개입에 따라 발생하는 인위적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활동이다 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대추구는 이 정부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권력을 통해서 내가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한테 인위적으로 아부하기 위해서 갖다가 뇌물을 주거나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불필요한 돈이죠. 자원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생적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렇죠. 정부가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고요. 자, 내부성은 공공조직이 공익적 목표보다는 관료 개인이나 소속 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행정의 내부성은 바로 그겁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죠.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3번 리플라이어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을 그랬습니다. 자, 리플라이어 프랭클린. 자, 여러분 35쪽이고요. 35쪽 맨 마지막 제출이거든요. 찾았습니까? 자, 근데 리플라이어 프랭클린은 거기서 35쪽에서는 경쟁적 규제에 대해서 이름만 써 있고요. 경쟁적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2페이지 꼭대기에 있습니다. 한 장 넘기세요. 거꾸로. 자, 32페이지 꼭대기. 자, 다시 찾았어요? 자, 경쟁적 규제는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국가가 소유한 희소 자원에 대하여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지정된 소수에게만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토록 규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맞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서비스의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맞았습니다. 1번 맞고요. 선정된 승리자에게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이들에게 규제적인 조치를 하여 공익을 도모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독점권을 허용하잖아요. 그럼 솔직히 그 집단은요,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건 맞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인마 독점 시켜줬잖아. 너 비싸게 받지 마라. 알겠냐? 이렇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십니까? 독점이잖아. 어차피 경쟁이 없어요. 이해가시면 어차피 경쟁이 없거든요. 너 독점이잖아 임마. 내가 독점 보장해줬잖아 임마. 너 비싸게 받지 말고 임마.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싸게 받으라고 임마. 이렇게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러죠. 싫어요. 그건 아니죠. 이해가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경쟁적 규제 정책의 예로는 주파수 할당, 항공 노송 허가 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주파수 할당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공중파가 있고요. 자, 공중파가 있고 케이블 TV가 있어요. 알고 있죠? 공중파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영지금 뭐죠? MBC? 3개입니다. 자, 그리고 얘들이 종합 편성 채널이죠. 한마디로 종합 편성 채널이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TV 보시면요. 자, 채널 100개 넘거든요. 그래요. 자, 채널 100개 넘는데 근데 이 종합 편성 채널 MBC, KBS, SBS 이외에 자, 그 종합 편성 채널 외에 케이블 TV 허락받는 조건이 법적 조건이 뭐냐면 한 가지만 해라입니다. 한 가지만 해라. 자, 그래서 자, 다 우리 어렸을 때 자, 바로 투니버스 자, 봤죠? 자, 거기는 맨날 뭐만 해요? 만화만 해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YTN 연합뉴스는 맨날 뭐만 합니까? 자, 뉴스만 합니다. 바둑 TV는요 하루 종일 바둑 만들고 있고요. 낚시 TV는요 하루 종일 낚시만 해요. 알겠습니까? 그게 조건입니다. 그게 조건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우리 신문 대한민국 신문 3사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조중동이라고. 자, 들어봤나요? 조가 뭐예요? 동은 뭐예요? 중은 뭐예요? 그렇죠. 이 3사입니다. 이 3사가 느꼈어요. 신문이 망하겠구나. 여기 신문 망할 것 같아,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지? 느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방송으로 진출합니다. 알겠습니까? 방송으로 진출하면서 얘네들이 정부에게 뭘 요구했냐? 종합 편성 채널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거면 다른 건 뭔데? 딴 건 뭔데? 하루 종일만 뉴스만 하는 뭐고 하루 종일 뭡니까? 자, 알겠습니까? 하루 종일 뭡니까? 만화 영화만 하는 뭐냐고? 하루 종일 낚시만 하는 데는 뭐냐고? 자, 알겠습니까? 자, 이건 특혜 아니냐고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이 조중동의 파워는 자, 지금 알고 있나요? 조중동의 파워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대한민국을 지배하죠, 애들이요. 특히 빨간 마음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로비를 해서 결국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중앙일보는 JTBC, 자, 조선일보는 TV조선, 자, 동아일보는 채널 A라고 해서 자, 바로 드라마, 쇼 다 하죠. 알겠습니까? 걔네들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주파수 바로 독점 할당인 것이죠. 자, 알겠습니까? 이거죠. 씁쓸하다고요? 인생은 딱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항공노선도 마찬가지죠. 항공노선도요. 자,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자, 대한항공, 그다음에 아시아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미주 노선, 프랑스, 독일 다 가면 갈수록 돈을 많이 벌어 조금 벌어요. 많이 법니다. 근데 정부에서 뭡니까? 대한항공에만 유독 뭡니까? 바로 프랑스 노선, 독일 노선 허락하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아시아나는 뭡니까? 막 찌질한데. 알겠습니까? 유대 허락해.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까? 항공권을 독점.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 집행 단계에서 규제를 받는 자들은 규제기관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저항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책 집행 단계에서 규제를 받는 자들은 규제기관에 강한 반발을 허가한다. 요게 독점권을 허락받은 회사는 당연히 뭡니까? 독점권 허락받은 회사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독점권에서 제외된 회사는 반발할까요? 안 할까요? 반발할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의 회사만 허락해 주겠다. 대신
자, 그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가장 충족한 회사에게 주겠다. 그래서 공정하게 이걸 실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키워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산업을 단 한 회사만 허락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준비가 많이 된 회사를 허락해 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경쟁을 시키고 공정 경쟁하에 하나의 회사가 낙찰이 되고 나머지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찌그러지는 게 맞죠. 이해가십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뭡니까? 그냥 너 임마 너 독점해. 나머지 하지 마 이 자식아. 이거는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공정 경쟁을 통해서 하나가 뽑히고 나머지는 자동 찌그러 나가는 겁니다. 자, 때문에 바로 반발이 별로 없지요.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거죠. 이해할 것 같습니까? 바로 그거죠. 자,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인 조건을 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공중파 종합편성체를 딱 그 세 개 회사를 주면서 자, 정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딱 해줄, 아무리 독재에서 그렇게는 안 하죠. 뭔가 명분, 그 회사가 해야 되는 명분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할 것 같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만큼 피규리대 집단이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자, 바로 그거죠. 자, 그래서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준다는 것을 보통 기본 전제로 깔아야 됩니다. 4번이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14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을 그랬습니다. 자, 기관 통합형 이 문제는 심화칙으로 갈까요? 2권이고요. 자, 793페이지. 자, 793. 자, 여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을 했는데 기관 통합형은 행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관 통합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죠. 자, 여기 의회가 있고요. 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행정부가 있어요. 집행기관이 있죠. 자, 그럼 기관 통합형은요. 통합형은 자 여기서 국민이 바로 의회를 뽑아주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의회가 행정부를 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행정부를 겸하는 게 이게 기관 통합형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국민이 전원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이 전원 뽑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4년을 주기로 해서 새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국민의 재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안 기울여? 기울이죠. 자, 근데 그런데 바로 얘가 이거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런데 기관 분리형은 자, 국민이 있고요. 국민이 있고 의회가 있고 여기 정부가 있어. 이러면 자, 바로 자, 여기 뽑아줍니다. 뽑아주고 여기는요. 뽑아주기지만 여기는 대박. 자, 대박 너무 무식한 용어. 자, 여기는 뭡니까? 지자체장. 자, 지자체장 외에는 나머지 멤버들 뽑힌 사람이 아니거든요. 얘는 뽑아줍니다. 근데 여기는 멤버들은 직업공무원이란 말이야. 얘들은 민감하지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에 민감한 이 의회가 정부까지 장악한 이 형태가 국민의 목소리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은 뭘까? 행정과 집행과 기획이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전문성은 떨어지죠. 이거는 전문성은 높습니다. 자, 그런 형태입니다. 자, 다 이해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기관 통합형 행정이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 통합형은 지방의회에서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형태로 자,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교재를 보시면 791쪽입니다. 자, 791쪽으로 가면 자, 바로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 대립형 중 약시장 의회형은 시장의 고위직 이 지방 공무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반면 시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겹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약시장 의회형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793페이지 꼭대기에 있습니다. 자, 의회가 있고요. 자, 시장이 있는데 얘가 약시장이야. 힘이 약해.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힘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어떤 권한을 가냐면, 자, 원래 보통 예산 편성권을 누가 가져요?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넘기잖아요. 근데 약시장 의회형은요, 얘가 힘이 약해가지고 예산 편성권이 여기 넘어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자, 바로 여기에 뭡니까? 여기 인사. 자, 고위 인사에 대한 동의권도 얘가 갖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이 갖고 있는 자, 조례 거부권. 자, 조례 거부권 얘가 없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교재에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자, 교재 써놓으세요. 자, 793페이지 보시면 약시장 의회에서는 시장의 권한이 의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해서 주로 예산 편성권을 의회가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 그렇게 됐는데 거기다 추가하세요. 이 의회가 고위인사에 대한 동의권도 갖고 자, 이거 써놓고 그 다음에 시장은 조례 거부권이 없다. 이해가 좀 무슨 말씀이죠? 자, 그렇게.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가 높은 학생들은 맞추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 볼까요? 기관 대립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자, 의결기구와 집행기관 간에 대립 및 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정확히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5번 볼까요? 전자정부 구현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그랬는데요. 자, 전자정부 구현 사례 자, 요것도 2권을 살피셔야죠. 2권을 살피시면 자, 이 742페이지 3페이지 자, 봅시다. 그러면 G2B의 대표적인 사례는 나라장터다 그랬습니다. G2B가 뭡니까? 자, Government to Business입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E라고 썼습니다만 원래 영어는 이해하면 TWO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TO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부에서 자, 바로 기업에게 뭐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자, 결국은 자, G2B는 뭐냐면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자,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바로 조달 행정입니다. 그래서 743페이지 보시면 국가 조달 시스템입니다. G2B. 자, 그래서 나라장터가 대표적인 사례로 맞는 설명이죠. 알겠습니까? 자, 나라장터 뭔지 알죠? 모릅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가가 민간으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구매를 해요. 알겠습니까?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정부도 자, 복사용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엄청나게 필요하죠. 자,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 복사용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양의 내가 볼 때는 뭡니까? 1년에 쓰는 복사지가 아마 몇 천억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까? 자,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를 조달청에서 다 사다가 뿌려줍니다. 여러분들, 자, 이 기관이 함부로 살 수 없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달청에 다 사다가 다 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조달청에서 자, 여러분들 페이퍼 회사들 많잖아요. 알겠습니까? 종이 회사들 많습니다. 뭐 대한제지도 있고, 뭐 한솔제지도 있고, 알겠습니까? 막 제주 회사들 많은데 거기다가 뭡니까? 야, 우리 정부한테 5천억 원어치 자, 종이 팔고 싶은 놈 신청해. 그럼 막 너도 나도 신청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떤 하나에서 뽑히겠죠. 그런데 이 뽑힐 때 자, 그 제주 회사들이요, 조달청장님 만나가지고, 알겠습니까? 밤에 막 밤새서 술 주고, 이해가십니까? 자, 막, 자, 뒷돈 주고 막, 자, 영지야,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5천억이 달려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어떤 회사 뽑혔어. 왜 뽑혔는지 이해가 안 가. 떨어지는 회사들, 이게 왜 뽑혔는지 이해가 안 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 공개적으로 신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각 회사들이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 뭡니까? 공개적으로 다 제안서를 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회사가 뽑히고, 자, 나머지 회사가, 그랬구나. 저 회사가 낫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조달 시스템인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뭡니까? 나라장터입니다. 모든 건 공개로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달청이 뭡니까? 어디서 밤에 술 얻어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그거예요. 그래서 2번 맞는 거고요. G2C입니다. 자, C는 뭡니까? Citizen입니다. Government to Citizen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백성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만약에 자, 주민들 등본을 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G2C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G2C는 조달 관련 온라인 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조달 이건 G2C가 아니라 뭐야? G2B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743페이지 그 기타 민원 24 있지요. 그 민원 24가 G2C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게 G2C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보다 G2C, 자, G4C는 포가, 자, 이 4개를 얘기하는 포가 아니고요. 자, FOR입니다. 그렇습니까? FOR이에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자, G4C나 G2C나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G4C는 단일 창구를 통한 민원 업무 혁신 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 그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민원 24라든지 국민신문고 이렇게 다 포함되는 거고요. G2G는요, Government to Government입니다. 정부 대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들끼리 서로 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바로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온나라 시스템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742쪽입니다. 742쪽 하단에 보면 온나라 시스템 있죠. 이 온나라 시스템은요, 정부의 시스템을 알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뭡니까? 정보 교환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자, 그거 적어두세요. 거기서 온나라 시스템이 G2G입니다. G2G.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많은 학생들이 이 온나라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나라장터하고 헷갈리는 학생이 많은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나라장터는 G2B고요. 알겠습니까? 자, 온나라 시스템은 뭡니까? G2G입니다. 민원 입사는 G2C고요. 알겠습니까? 그 세 가지로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만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